모닝 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를 외부 일정 때문에 좀 바꾸겠고요. 카카오 펄어비스 안재민 연구원 발표해주세요. 네, 안재민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카카오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카오 이제 올해 인터넷 업종 탑픽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2020년은 이제 모바일 메신저가 본격적으로 돈을 버는 시기가 될 거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관련해가지고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가치가 다시 평가되는 시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사실 이제 매출이 특히 상당히 좋았는데요. 폭 비즈보드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알고 계시는 카카오 채팅창에 광고 한 줄 들어가는 것이 저희 예상치보다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해서 2020년에도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게임 사업도 양호했고, 그다음에 유료 콘텐츠, 카카오 페이지라든지, 그다음에 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모빌리티라든지 페이라든지 카카오뱅크 이런 부분들에서 성과들이 계속 잘 나오고 있어서 올해 영업이익률이 과거에 10% 가까이 이제 나오던 것이 2018년에 3% 그리고 2019년에 6%까지 떨어졌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정상화가 되는 구간이 2020년이 될 거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 감안해서 목표가를 21만에서 24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뒤쪽에 표 4번 보시면 저희가 이제 밸류에이션 이쪽 설명을 좀 해놨는데요. 말씀드렸던 이제 카카오톡 관련해서 광고 쪽의 성과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 부분 상향했고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로 예상하는데 카카오뱅크 상장 가능성 있고, 그 부분도 좀 현실화해서 같이 상향한 게 목표주가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어서 펄어비스 말씀드리면, 펄어비스는 일단 검은 사마귀 사이클이 마지막 국면에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콘솔, PC, 모바일 나갈 수 있는 곳은 다 나갔고요. 관련해가지고 이제 지역 확장도 거의 끝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시장 모멘텀은 조금 떨어지는 구간인 건 분명하고, 상반기에 섀도우 아레나 그리고 섀도우 아레나가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장르적인 특성상 매출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년도로 예상되고 있는 붉은 사막이나 도깨비, 클레메일 출시가 조금 더 가까워져야 모멘텀이 생길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상반기에는 조금 슬로우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카오 4분기 대규모 순이익 손실 난 거는 어떤 요인이죠? 네, 3페이지 제가 내용 적어놨는데, 저희 멜론 인수한 부분, 과거 영업권 가지고 있었던 거 4천억 정도 상각했던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네, 그 자료가 많으니까 짧게 발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도현우 연구원. 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세계 최대 장비 업체고요. 실적으로 나왔는데 영업이익 10억 달러 나와서 전분기 대비해서 한 20% 정도 증가됐습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부분 매출액이 한 32% 줄었는데 반도체가 22% 정도 늘어가지고 반도체가 실적 증가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EUV처럼 이제 고가 장비 도입되고 미세공정 전환 어려워짐에 따라서 반도체 업체들의 전반적인 장비 투자액이 좀 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램 쪽에서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라고 있는데, 이게 예전에 그 로직에서 28나노에서 상당히 좀 많이 투자 증가를 주도했었는데, D램 쪽에서도 이런 부분이 최근에 좀 가시화되고 있으면서 이게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회사가 메모리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좀 유지를 했고요. 낸드는 회복 초입 국면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D램은 재고 정상화되고 있고 하반기에 투자가 상당히 좀 크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원익 IPS랑 테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저희가 그 올해 투자를 그 시장에서 제일 이제 높게 보고 있거든요. D램 50K에 낸드 100K 이렇게 보고 있는데, D램 쪽에서도 이거보다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최근에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코미코 손세훈 연구원, 이주엘페어 이현동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예, 코미코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미코
일단 세정 코팅 서비스를 하는 회사죠. 반도체 쪽에. 그래서 2019년에 반도체 업황이 부진함에 따라서 이 회사 실적도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괜찮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해외 쪽이 이 회사가 대만 법인을 작년에 증설을 좀 했습니다. 근데 증설을 했는데 그게 좀 성장세가 좀 눈에 띄게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대만 법인은 눈치채셨겠지만은 TSMC를 대응하기 위한 공장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올해 반도체가 상당히 좋을 거다라고 다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형주 쪽에서는 이제 TSMC를 누가 하느냐에 대한 좀 그런 밸류 체인을 찾기가 좀 시작이 됐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포인트 엔지니어링도 TSMC 쪽 한다는 얘기가 돌면서 주가가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코미코 같은 경우도 TSMC 물량을 받아서 대만 법인의 성장성이 올해는 눈에 띄게 잘 나올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안성법인이 이제 삼성하고 하이닉스를 담당하고 있는데, 작년에 19년에는 좀 실적이 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그쪽이 가동률이 좀 올라가면서 이쪽에 대해서도 안성법인은 올해도 플러스 성장세가 보일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반도체 화두는 비메모리와 EUV 관련된 것들이 화두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코미코는 그와 관련된 특수한 뭔가는 없어요. 그렇지만 전방산업이 캐파가 증설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반도체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코미코 같은 경우는 계속 매수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만 쪽 이번에 실적이 129억 나왔는데 여기 지금 가동률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캐파 더 늘어나면서 뭐 좀 더 업사이드는 어느 정도 좀 보는 건지. 지금 현재 대만 법인은 작년 상반기에 증설 완공이 됐고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현재 가동률은 40%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1월 달만 해도 TSMC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 그러니까 1월 달 TSMC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 가동률이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해 대만 법인의 실적 성장은 작년보다는 40% 정도 성장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지열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열표 어제 실적 발표했고요. 이 회사가 뭐 실적 발표회나 아니면은 따로 자료를 배포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잠정 실적을 보고 유추해 보면은 동사가 이제 전방 시장인 복지 산업에 대한 성장으로 4분기 또한 큰 폭의 이익 개선이 기록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지난 5년간 내수 시장에서 일한 플레이어들 중에 연평균 매출 성장률을 거의 20%씩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는 플랫폼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비즈니스고, 영업이익률 자체가 7.4, 9.6, 작년에 11.4까지 기록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세부 사업에 대한 것들은 감사보고서 올라와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유출을 해본다 그러면은 자회사 이지웰리스라고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도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영업이익 기여가 한 6, 7억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전망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복지 플랫폼을 하는 회사 중에 성장성이 가장 두드러진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플 자체도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기준 멀티플은 약 14배 정도에 불과하고, 글로벌 복지 관련 회사들이 대부분 30배, 50배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보면 아직까지 저는 업사이드가 충분히 크게 남아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외부 접속하겠습니다. 이지영 연구원 들어와 있나요? 네. 네. 들리시나요? 예, 롯데쇼핑, 롯데하이마트, 신세계 이마트 발표해주세요. 네, 유통사도 어저께 실적 발표했고요. 기존과 의견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신세계랑 롯데쇼핑은 좋게 보고요. 이마트랑 하이마트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회성 이익을 제외하면 시장 기대치 수준의 실적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1분기는 2월 백화점은 뭐 그렇게까지 나쁜 것 같지는 않고요. 면세점은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매출이 한 40에서 50% 정도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실적에서 저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숨어있던 면세점 부분에 이익이 드러났다는 거고요. 저희가 작년 말에 그 임대료에 대한 리스 자산을 일시에 다 상납을 해서요. 이제 충당금을 안 쌓아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면세점 부분 영업이익이 최소 600억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적이 레벨업 될 것으로 보여서 밸류 좀더 싼 데 더 싸질 것 같고요. 현 시점에서 투자 매력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쇼핑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회성 이익을
제외했을 때는 그냥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좀 지금 긍정적으로 보는 포인트가 어저께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전략을 발표를 했어요. 그 중에서 지금 시장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거는 그 부진 점포에 대한 대대적인 폐점이거든요. 그래서 총 700개점 오프라인 중 200개점을 폐점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그동안 뭐 MD 개선이라든지 뭐 점포 리뉴얼로 기존 점 어떻게 반등시켜 보려고 했는데 2, 3년째 계속 안 되고 있던 거여서 이렇게 뭐 기존 점을 반등시키는 것보다는 폐점으로 가는 전략이 오히려 시장의 공감을 많이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저평가 해소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마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마트도 뭐 여러 가지 일회성이 있었는데요. 그 일회성을 제외하고 봐도 할인점의 영업환경 악화로 컨센서스 영업이익을 20% 정도 하회하는 실적이 발생했습니다. 이 이마트 롯데와 다른 점은요. 롯데는 그냥 폐점으로 가겠다는 거고요. 이마트는 이제 뭐 MD 개선을 하고 점포를 리뉴얼해서 기존 점을 회복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전략의 방향이 다른데 지금 온라인 성장성이 그러니까 뭐 쿠팡이라든지 마켓컬리 같은 정징사의 온라인 성장성이 워낙 세기 때문에 기존 점이 이걸로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마트보다는 지금 롯데쇼핑의 전략이 시장의 공감대를 더 얻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롯데 하이마트인데요. 뭐 일회성이 없었는데 실적이 정말 많이 안 나왔습니다. 일단은 가정 경기가 안 좋고요. 요새 온라인 경쟁이 더 심화가 돼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환경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롯데쇼핑 그 점포 구조 조정 뭐 이런 부분들 가지고 고객들한테 이렇게 롯데쇼핑을 좀 사자라고 강한 콜을 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네, 일단은 뭐 저희가 작년에 적자가 8천억 가까이 됐고요. 떨어지는 거 다 떨었어요. 그래서 뭐 올해 새로 나올 부분이 거의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회사의 전략적 방향 변화 때문에 적격화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에 뭐 실적의 변화가 있다기보다는요. 그래서 실적 조정을 할 부분이라기보다는 투자 측면이나 어떤 밸류에이션 적격화 해소 이쪽에 좀 투자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롯데 유통 쪽은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뭐 평가를 내릴 수 있나요? 여태까지는 못했고요. 네. 근데 이제 롯데도 지금 대표자가 새로 취임을 했고요. 좀 전략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 리소스를 올해 다 통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부터 좀 푸시를 해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롯데 점포 200개 폐점한다고 얘기 나왔던데 그러면은 비용이 당연히 이제 관련된 비용이 또 올해 좀 실적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일단은 폐점하는 점포는 자가보다는요, 인차 점포 위주로 폐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점포 폐점에 따른 비용이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근데 어차피 이렇게 뭐, 끌고 가도 뭐, 계속 적자기 때문에 회사 쪽에서는 일회성이 크지도 않지만, 하면 훨씬 EPS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라도 보는 게, EPS 추정보다는 이 회사는 전략의 방향 변화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이마트는 그럼 혹시 롯데쇼핑이 좀 흡수할 가능성 없나요? 이게 하이마트가, 이게, 영업권이 되게 크거든요. 전체 자산의 70%가 영업권인데 롯데가 그거를 흡수하려면 또 하이마트를 또 비싸게 사야 돼서 글쎄 일단 하이마트 영업권 이슈가 좀 정리되고 그 다음에 흡수합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순서 바로 가겠습니다. 투자 전략 미리 보는 주간 투자 전략 발표해주세요. 네, 주간 주식 시간 프리뷰 발표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주간 예상 밴드 2190에서 2260포인트를 전망합니다.
주가 상승 요인으로는 연준의 유동성 공급과 반도체 업종의 이익 추정치 상향, 그리고 중소형주의 솔커버 가능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전일 주식시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에 따라서 세계 주식시장 동반 하락 마감했습니다. 진원지인 후베이성 내 사망자와 확진자가 전일 대비 대폭 증가한 영향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확진자 의심 환자 수 감소세를 그동안 우호적으로 해석했던 바가 있으나 일본과 미국 등 주변국 확산 소식에 따라서 위험자산의 선호 심리가 약화되었습니다. 다만 전일에 있었던 급등은 중국 보건당국이 감염 대상자 범위를 넓힌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밤사이 WHO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하게 되면서 미국의 주식시장이 오후 들어서 상승 반전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흔들림을 겪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반도체 업종의 이익 추정치 상향에 따라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쇼커버 가능성이 있는데요. 대형주와 중소형주 모두 대차장고 확대 및 공매도 확대를 겪었던 바가 있으나 코스피의 경우에는 쇼커버가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공매도 잔고 청산 시 중소형 종목과 업종별로 수익률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P 500은 1965년 이후 OECD 경기 선행지수가 100 이하 국면에서 반등했을 경우에 1년 평균 19.3% 수익률을 기록했던 바가 있습니다. 주가 상승은 15% 내외에서 둔화가 되었었는데요. 현재 주식시장이 마주한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 주식시장은 흔들림 정도를 겪을 수 있겠으나 우상향 기조 확 지속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주도주였던 IT의 경우에는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에 따른 센티멘트 부담이 일부 완화됐다는 점에서 주도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한국 IT와 그리고 중소형주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밤사이 코스피 야간 선물은 0.2% 상승 마감했고 뉴욕 연준이 레포 시장 개입을 축소를 천명하면서 미국 주식시장은 오후 들어서 하락 반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검 연구원, 어제 우한에 확진자 급증한 거, 중국 내 얘기 나오는 거 좀 언급해 주시죠. 일단, 방금도 설명드렸듯이 하루 만에 14,800명 정도 확진자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의 설명을 보시면, 일단은, 기존의 진단 키트를 통해서 양성 판정만 통해서 이게 확인했지만 이제는 임상 진단성으로 감염 거의 확실해 보이는 환자를 확진자 수치에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후베이 보건당국이 진단 기준을 변경한 속사정은 사실 자세히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치료의 연속성을 좀 기하기 위할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사태 초기부터 사실 중국 당국이 감염자와 사망자 시사는 좀 은폐하고 추소하고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외부 언론도 있어서 이런 것도 좀 의시해서 발표한 거 아닌가 싶고요. 또한 어제 두 가지도 후베이성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제 보시면 후베이성 당서기가 교체되었고 또한 한 명 당서기하고 아무튼 이런 관련 인사가 두 명이 교체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 과거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우리는 바로 잡겠다. 이런 좀 자신감, 그러니까 이런 거 조금 국민들한테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상하이시 시장을 원래도 약간 유생 이런 바이러스 잡는 약간 이런 쪽에 했었던 사람이 후베이성으로 다시 당서기로 위임했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좀 민심을 좀 다시 잡겠다는 이런 상황이지 않겠나 생각하고, 또한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예상보다 조금 좀 빠르게 반등하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오후장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이슈는 어쨌거나 확진자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했으니 주식시장에 조금 8거래일 연속 상승하던 흐름에서 조금 조정받았고요. 근데 최근에는 그래도 정치구 회의는 원래 사실 3개월 한 번씩 열리는데 요새는 한 달에 한 3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이러스의 방지 위해서도 각종 조치를 얘기하고 있고, 또한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일단 중국 내부에서는 그래도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 좀 새로 잘 해보자. 그리고 예전에 통계 밝히지 못한 것도 우리 좀 하겠다. 이런 얘기로 조금 좋게 해석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중국 경기 부양체는 좀 제일 빠르게 연속으로 나오고 있어서 주식시장도 좀 이를 반영해서 조금 상승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사모펀드 투자전략 최창규 연구원입니다.
예, 이달의 헤지펀드 2월호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질문 많이 하시는 부분이 라임 사태, 알펜루트 사태 터지고 나서 라움 자산이랑 포트코리아까지 연이어서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국형 헤지펀드 사이즈가 줄어들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아직까지 터지는 규모에 비해서 사이즈는 그렇게 크게 많이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4천억 원 정도 감소했고요. 34조 1천억 원입니다. 아무래도 채권형 중심으로, 레퍼 중심으로 자금 유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1월 달에 신종 코로나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에 전략별 수익률은 좋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라임 자산 운용의 부실 자산 관리 역할로 코덱스 담당이었던 문경석 상무님이 그쪽으로 출근한다라고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준법 감시인도 보강하고 있고, 오늘 라임 자산에서 또다시 기자 간담회 통해서 얼마 정도 펀드 상각할지 그런 부분들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들은 간담회 참석해서 파악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쪽지 보내드린 대로 지수에 채용되는 주식 비중 30% 캡이 조만간 입법 예고를 통해서 법령 개정을 통해서 사라질 전망입니다. 근데 입법 예고이기 때문에 당장 사라지긴 좀 힘들 것 같고요. 3월 22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이니까 아마 상반기에 상정돼서 하반기에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한테는 6월 달에는 캡을 한번 씌우고, 그리고 하반기에 법령 개정을 통해서 캡 제도가 사라지는 그런 순서로 안내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산업기업 분석으로 가겠습니다. KTNG 클리오 조미진 연구원. 네, 어제 KTNG 장중에 실적 발표했고요. 4분기는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6%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시장 기대치나 당사 추정치를 좀 하회하는 실적이었는데요. 숫자만 보고 저도 좀 놀랐는데, 확인해 보니 이제 KTNG 별도 담배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KGC 홍삼 쪽 사업부 실적은 견조했는데, 그 밑에 이제 자회사 쪽의 실적 부진으로 영업이익이 좀 하락했습니다. 말씀드렸던 KTNG 별도 담배 쪽이나, 그리고 KGC 홍삼이나 비홍삼 부분 같은 경우는 특이사항 없고 계속 견조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단기적 모멘텀은 조금 약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쪽에서 성장을 위해서 마케팅비가 4분기 때 좀 나간 부분을 감안을 해서 영업이익률을 분기별로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을 조금씩 하향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는 기존 13만 5천에서 12만 원으로 하향하겠습니다. 클리오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오는 4분기 영업이익 43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와 장사 추정치에 좀 부합하는 실적 달성을 했고요. 다만 이제 순적자가 지속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렸던 작년 2월달에 발행한 CB가 파생상품 평가 손실 쪽으로 주가가 오르면서 부채로 인식된 부분 때문에 그렇고요. 이 부분은 시장이 계속 지난 분기 동안에 계속 스터디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클리오 제외하고 전 사업부의 전 채널에서 성장을 보였고요. 클리오가 전년 대비 좀 하락한 부분은 이 매장 수를 철수했기 때문이고요. 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에 대해서 좀 많이 우려하시는데, 확인해 본 결과 면세는 일단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조금 영향이 있고, 그리고 클리오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트래픽이 줄기 때문에 좀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우선 H&B 스토어하고 온라인 쪽이 워낙 고성장을 이루고 있어서 이 부분을 충분히 상쇄하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2018년 5월 기준으로 오프라인 매장은 전부 다 철수를 했고, 지금 온라인 쪽으로만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타격이나 이렇게 영향은 확인되고 있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티몰 쪽은 그래도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일본 쪽의 매출은 좋기 때문에 1분기도 말씀드렸던 대로 2020년에 좋은 그림, 계속 이어지는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반영해서 목표 주가 기준 3만에서 3만 4천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이어서 한국항공우주 최진미 연구원. 네, 어제 장마감 후에 항공항공우주가 실적을 발표했었습니다. 4분기에 매출 1조 1,000억에 영업이익 776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조금 연말에 출하가 조금 잘 돼서 좀 기존의 추정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수출 쪽도 좀 달러가 약세를 나타내면서 좀 생각보다는 좀 이익이 덜 났고요. 그 다음에 개발비들도 보통 죄송합니다. 각종 공손층들도 보통 4분기에 많이 잡는 편인데, 요번에는 다른 해보다 전체적으로 조금은 더 잡히면서 마진은 생각보다 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그렇게 특별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단기 순손실을 기록한 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차세대 이 소형 무장헬기 개발 사업 관련해서 1,200억 개발 자산을 손상 처리했다는 게 좀 특징이고요. 원인은 이제 개발 후에 잠재 수요를 조금 과대평가한 게 아닌가라는 좀 내부적인 결론을 내려서 좀 손상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019년 결산했을 때 EPS는 기존 추정과는 좀 상당히 상이하게 낮게 나왔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좋았던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원래는 2019년에 한 2조 5천억 이상 좀 수주하고, 2020년에는 수주가 정체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수주 목표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4.2조 원을 회사가 타겟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2019년에 계약을 마무리하기로 했던 것들이 약간 1조 이상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계약이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쪽에서는 원래 예정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매출 인식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려고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좀 1조가 2020년으로 수주가 넘어왔고요. 두 번째는 21년이나 22년쯤 우리가 예상을 했던 수리온 추가 양산 계획이 추경 예산이나 이런 것들의 좀 수혜인지 일정이 당겨져서 2020년 계약이 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존에 추정하는 거에 비해서 거의 2조 가까이 수주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감안하면 최근 주가 흐름이랑 감안했을 때 좀 매력 있지 않겠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들은 뒤에 페이지들을 통해서 이렇게 표기를 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리온 거는 그럼 그것도 한 1조 정도 좀 예상하시는 건가요? 네, 수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조 3천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상 처리한 거요. 소형 무장헬기 쪽 그거는 원래 자산 얼마 잡아놨던 거예요, 그럼? 1,200억이 살짝 넘으니까요. 거의 대부분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예 그냥 이렇게 이 사업을 갖다 접는다는 거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개발은 하고 있는데 잠재 이익을 좀 과도평가한 게 아닌가 해서 좀 회사 내에서 회계 기준을 좀 내부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이화정 연구원. 네, 먼저 CJ ENM부터 발표 드리겠습니다. 4분기 어닝 쇼크 넣습니다. 일단 먼저 아래쪽 저희 패러그래프에 있는 리뷰부터 좀 보시면 4분기 연결 기준으로 해서 매출도 12.1% 빠졌고요. 영업이익은 이제 CJ 헬로 제외하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427억 원 나왔습니다. 당사 추정치 비교해도 19% 정도 하회하는 수준이었고요. 가장 컸던 이유는 사실상 연결로 들어오는 스튜디오 드래곤 쪽에서 쇼크가 났기 때문에 그만큼 빠졌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근데 미디어는 좀 자세히 보시면 이제 4분기 영업이익이 46억 원밖에 안 나왔는데 이게 드라마 편성을 25% 줄이고 그 부분을 예능이랑 영화로 대체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 콘텐츠 경쟁력이 좀 저하됐고요. 이게 시청률 저하로 이루어졌고 결국 이게 광고 매출도 빠지고 동시에 콘텐츠 판매도 덜 되는 악순환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광고 패키지 매출 보시면 저희가 보통 3분기를 비수기라고 하는데 4분기 광고 패키지 매출이 3분기보다도 안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라 드라마가 좀 부족했기 때문이고요. 이게 드라마 편성 줄면서 자회사 관련 비용 감소했는데도 비용이 평소 대비 100억 원 정도 증가했다는 거는 별도 부문에서의 누적 판권 증가로 인한 무형자산 상각비 부담이 주요합니다. 결국에 이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미디어 부문 관련해서는 일단 광고 시장 관련해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좀 적어 보인다라고 판단해서 광고 매출 추정치 보수화해서 저희 목표 주가 19만 5천 원으로 11% 하향했고요. 다만 투자의견 같은 경우에는 바이 유지했는데 이유는 저희 이전 프리뷰 자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무형자산 상각비 부담이 앞으로는 상승세 완만해질 거고요. 동시에 넷플릭스 바인딩 계약 관련된 판매 매출 하단 담보 그리고 향후에 중국 수출 재개 관련 모멘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어제 주가 보시면은 기생충 관련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좀 과도하게 반영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 조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피해서 이제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커머스는 4분기에 좋았고 그 외에 영화 그리고 음악은 아시다시피 이제 뭐 손익분기점 하회했던 그런 영화도 있고 동시에 음악은 영업 환경 안 좋았기 때문에 손실 났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역시 4분기에 매출 부진하면서 어닝 쇼크가 났는데요.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드라마가 재미없어서 저희 PPL도 안 들어왔고 동시에 광고 매출뿐만이 아니라 VOD 매출도 같이 안 들어와서 일단 실적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나눠서 말씀드리면 이제 프리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4분기엔 캡티브 드라마 슬래시 전년 동기 대비 70% 수준이었고요. 이렇기 때문에 외형이 적어졌고 동시에 시청률이 안 나오다 보니까 PPL, VOD 매출 빠졌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분기엔 텐트폴 매출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 관련 매출 거의 다 1분기에 잡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2020년에는 그래도 이제 매출 부진했던 4분기 일시적이라고 보고 다시 관심 가질만 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유는 편성이랑 판매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일단 이 회사가 4분기에 안 좋았던 이유가 E&M에 대해서 의존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향후에 지상파 비중 높일 예정이고요. 2019년 2개였던 거를 올해 4편까지 늘릴 예정이고 이렇게 되면 단일 판매처 의존도 낮아진과 동시에 채널 사업자의 리쿠률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매출 안정성에 긍정적이고요. 판매 관련해서는 어제 컨콜에서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HBO랑 오리지널 시리즈 얘기하고 있다라는 부분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넷플릭스 이외의 사업자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그 부분 때문에 기존 판매처인 넷플릭스와는 사실 P가 개선됐고 동시에 HBO가 추가되면서 Q가 늘어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2020년은 절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출 부진했던 부분 많이 의심하시는데 2, 3, 4분기에는 저희 이제 사랑의 불시착 그리고 그 이외에 비밀의 숲2, 스위트 홈, 더킹 등에서 저희 기대할 수 있는 라인업 많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CJ 두 가지 정도만 질문드릴게요. 어저께 덱스터 투자하는 거 공지 나왔는데 관련해서 코멘트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에서 지금 악순환 발생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투자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요새 예능이나 드라마가 좀 재미가 없는데 시청자들한테 식상해진 건지 아니면 투자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E&M 실적 변경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코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먼저 덱스터랑 미디어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요. 덱스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분 투자를 했고요. 이전부터 이야기가 많이 되던 부분입니다. 일단 지분 투자를 함으로써 저희가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E&M이나 직접 영화나 드라마 만들 때 요새 VFX들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좀 내재화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좀 바라보시면 되고 그 부분에서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수주 물량을 담보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디어 악순환의 경우에는 그냥 사실 뭐 예능이 재미없고 드라마가 재미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거는 시청자 입장에서의 어떤 관점이고요. 저희가 일단 그 실적이 나오는 부분으로 보면은 예능이 붙으면 광고 단가가 사실 많이 떨어집니다. 거기다 PPL이 많이 못 들어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 투자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 회사 광고 매출 성장의 그 동력이었던 프리미엄 광고 패키지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번 4분기에 보였던 거고 결론은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드라마 쪽에 투자를 줄이면은 결국에는 외형, 마진이 동시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실적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헬로를 제외하다 보니까 실적 변경치가 좀 커져 보이는데요. 헬로 변경한 거 제외하면은 사실상 저희 미디어 부문에서 영업이익 뗀 거, 광고 매출을 거의 저희가 40% 가까이 줄였는데 그 부분 제외하면은 그 변한 부분 없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 타이언 테크놀로지 조성호 팀장입니다. 네, 뭐 기존의 홀드 투자 의견 유지하고요. 지금 4분기에 매출액 그 판매 부진에 따라서 매출액도 부진했고 영업이익도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2020년 사업 계획으로 매출액 7.2조 원 그리고 3% 이상의 판매 물량 성장을 제시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2019년에 기저 효과가 크기 때문에 대략 한 사업 계획 정도의 매출액은 발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분기 매출도 4분기 정도면은 어느 정도 저점은 좀 확인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 경쟁력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실행이 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본질적인 경쟁력 회복에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할인율 완화도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나 투자 의견을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원재료 딴 가격 동향은 어떤가요? 원재료는 지금 빠지고 있어요. 지금 원재료가 빠지고 있는데 매출이나 판매 볼륨이 줄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더 빠지는 거죠. 지금 원자재 효과가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이어서 고려해연 병정만 연구원입니다. 네, 고려해연 경영계획과 더불어서 다시 투자 포인트 한번 점검해 드리는데요. 일단 2020년 경영계획은 그 판매량 기준으로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2019년 하고 계획이 비슷하고요. 그래서 뭐 재고들이 좀 남아 있어서 일부 판매량의 재고보다는 계획보다는 조금 많은 거라고 보는데 크게 관련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서는 이익이 증가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변수가 이제 TC인데 2월부터 3월까지 이제 협상이 있고 3월 중에 결과가 나올 텐데 만약 TC 결과는 저희가 아이언 TC의 경우 $270 예상하고 있고 지금 뭐 300불 근처에서도 오퍼가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TC가 예상보다 좋게 된다고 하면 이익 측면에서는 저희 추정보다 한 5% 정도 내외로 상향 조정 가능성은 생깁니다. 그리고 투자비 관련해서는 2015년 이후에 가장 많은 투자비 계획을 발표를 했고 구체화된 투자비 내역을 빼고 나머지 기타 투자비가 1,000억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시장에서 일부 주식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뭐 동박 생산 설비 투자 같은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마 투자비 규모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2020년에 공장이 완성되기는 어려울 거고 2021년 이후에나 2021년 가야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올해 실적에 영향을 주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실적 모멘텀과 관련해서는 3월 달에 결정될 TC가 가장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LG스파 코멘트 김동양 위원입니다. 예, 자회사, 손자회사들 실적이 이미 안 나온 걸 봤기 때문에 예상 수준으로 실적은 굉장히 안 좋았고요. 1분기에는 뭐 자회사들 단에서 일회성 요인 해소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은 할인율이 56%로 저평가 영역이긴 한데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은 2019년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20년도에 실적 모멘텀이 있다는 거, 그리고 LG화학이 배터리 사업 분할 관련해서 이제 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비상장 자회사들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자체 모멘텀 개선 가능성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기대하고 있던 배당에 대해서도 이제 확정이 됐는데요. 주당 배당금이 전년 대비해서 10% 올라간 2,20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배당 수익률 3%이고요. 뭐 대주주가 상속세 분할 납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을 계속 올리지 않겠느냐라는 기대에는 어느 정도는 부합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중장기 배당 정책도 같이 공시를 했는데 일회성 이익 제외한 별도 순이익의 50% 페이아웃을 유지를 하겠다. 지난 3년을 보면은 52% 정도 페이아웃을 했으니까 요 추세는 바뀌지 않을 거고요. 다만 내년의 주당 배당금은 2019년 말 LG화학 배당금이 3분의 1 토막이 나서 배당 수령 자체가 줄어들고 그리고 일회성 이익은 제외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2019년 대비해서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주가 보니까 한 10% 정도 올랐는데 뭐 특별한 뭐가 있는지. 지금 뭐 CJ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많이 쌓이는 상태에서 어떤 트리거가 있으면 좀 할인율 높이 맞추기 차원에서 좀 올라가는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LG화학의 분할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LG화학이 직접 투자하는 편이 훨씬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크레딧 전략 최성종 연구원. 네, 유럽은행 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은행 같은 경우에는 비효율적인 영업환경 부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펀더멘탈 향상을 위한 체질 개선 노력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조정이라든가 디지털화 과정에서 비용 소요가 계속되고 있고 뭐 추가적인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적립이라든가 바젤 4와 같은 규제 강화도 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은행들의 부담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자본 적정성이라든가 유동성, 건전성 측면에서 좀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는 반면에 수익성 쪽이 좀 부담 요인입니다.
초저금리 장기화되고 있고 구조조정 그리고 디지털화 과정에서 비용으로 당분간 유럽은행들의 수익성 저하 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장이라든가 수익 개선이 좀 제한적인 상황에서 비용 절감 통한 효율성 개선 여부가 유럽은행들의 향후 펀더멘탈을 좀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모닝미팅 마치겠습니다.